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신경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휴일에 다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에서 사용하는 약제인 한경련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경련제의 부작용은 정말 이제 다양하게 있고,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특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부작용이 맞는지,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희 이제 고민을 하셨을 거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의사와 부작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대처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한경련제의 부작용들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게 왜 생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짝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부작용들 중에 가장 이제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을 드시다가 어지러우신 분들이 꽤 많고요. 보통은 이제 어지러우면서 머리도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둘러 보이거나 휘청거린다고 하시거나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다고 하면 제가 이제 사실 말씀을 그 환자분께서 해주시면 가장 궁금한 게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러운지를 먼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이제 먹었을 때 약물이 이제 몸에서 흡수가 돼서 그 머리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1, 2분은 아니고요. 이게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이제 일부분은 간에서 대사가 되고 일부분은 이제 피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흡수가 돼서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몇십 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런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맞다면 내가 약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어지럽다. 그게 몇 번이나 그랬다. 그러면 한경련제 때문에 어지러운 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친 거는 이 앞에 말이 해당을 할 경우에는 이게 부작용이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닌 경우에는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한경련제 약제 부작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고요. 먹고 나서 한참 멀쩡하다가 괜찮다가 약을 먹기 전에 어려울 수는 없겠죠. 약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밑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경련 직전에 어지러우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경련을 느낄 때 또는 경련 전 증상, 전조 증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또는 이제 어떤 경련과 관련한 증상 이를 느끼실 때 어지러운 분들이 가끔 계신데 약을 먹고 나서 약효가 떨어질 때 어지러운 분들은 오히려 약효가 적고 약효가 적어서 경련의 어떤 약한 증상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서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저희들이 더 걱정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어쨌든 X표로 표시한 것처럼 약을 먹기 전에 어지러운 거는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약을 잘 드시던 분이 뇌전증 조절을 위해서 뇌전증 증상 조절을 위해서 용량을 늘리고 나서 어지러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한경련제 복용과 관련한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지러운 증상과 함께 휘청거리거나 둘러 보인다고 하실 때는 한경련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가끔 약을 드시면서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신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약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그 몸의 신경계를 조금 억제를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뭐 고혈압 약제나 아니면 다른 약제랑 관련이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신경과 의사랑 상의를 할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화면에 강의록의 오른쪽에 표시를 한 이름들은 약제 성분명이에요.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성분명이고요. 뭐 옛날 약제인 페니토인부터 시작해서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 라모트리진, 라코마사이드 이런 약제들이 어지럼증을 흔히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던 약에 어떤 어지럼증이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기 쉽게 하라고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흔한 부작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금계수님께서 항경련제를 끊을 수는 없나요? 자꾸 어지러워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지럽다고 본인이 표현하신 게 약 때문에 생긴지를 알려면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러운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약을 조금 늦게 드시거나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그 다음에 생겼는지, 약을 시작하고 나서 어지럼증이 생긴 게 맞고 중간에 약을 늘렸으면 늘리는 과정에서 또 어지럼증이 심했는지,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그 약 때문에 어지러운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약을 이제 줄이거나 끊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뭐 저희 다른 강의나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항경련제를 복용하셔야 된다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이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잠시 못 먹었을 때 괜찮았다고 한 경우에는 손 떨리는 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떨리는 증상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보통 들어오면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라고 하는데, 이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보통은 수전증 같은 현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약 복용 전부터 있었으면 약과 관련한 증상으로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약을 먹으면서 심해졌으면 그럴 수는 있고요. 손이 떨리니까 파킨슨병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으신 분들은 뭐 파킨슨이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겠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바꾸는 거 말고 해결 방법이, 수전증에 사용하는 약제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드리면 이제 약을 부작용을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쓴 것처럼 발프로사닌 같은 항경련제, 손이 떨리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항경련제로 고통을 받을 때는 수전증에 사용하는 항경련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전증에 사용하는 이제 고혈압 약제 같은 약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 약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 답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원요정님께서 남아이가 이제 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 오늘의 어떤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일반적인 그 어떤 그 나이는 지금 말씀해주신 12살이라고 한다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특히나 이제 그 뇌전증을 보시는 신경계를 조금 더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랑 상의를 진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련한다면 응급처치는 일단은 이제 아이가 이제 경련으로 해서 다치지 않게, 그리고 혹시나 뭐 침이나 가래가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조금 돌리면서 안전한 자세를 취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약 먹고 이제 일상생활 중에 가끔 어지럽거나 눈이 그 부분적으로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가끔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뇌전증 약을 항경련제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약을 드시면서 약이 늘렸는데 똑같다 그러면 약 부작용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끔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뇌전증 증상이 아닌지를 좀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이 한쪽으로 안 보이는 거는 특히 이제 뇌전증 증상일 가능성이 국소적인 신경학적 이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전증이 어디서 생기는지, 보통 이제 오른쪽에 생기면 왼쪽이 안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훈님을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이게 뇌전증 증상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지러운 거는 부작용일 수 있지만 눈이 한쪽으로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거는 부작용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B니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예 어린아이 또는 이제 어떤 그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경우 같은 경우 소통이 어려워요. 그럼 부작용 체크를 저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런 경우는 약을 먹고 나서 환자가 너무 처지거나 아니면 휘청거리거나 이런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이런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움과 비슷한 어떤 부작용일 수가 있는데 졸림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옆에 이제 쓴 것처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 그 다음에 페노베르탈, 레베티라세탐, 페람파밀 등의 약제들이 이런 부작용을 잘 일으켜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굉장히 졸린다는 분들은 한 2, 3일은 좀 참아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약을 새로 시작할 때 주말에 시작하는 게 이런 졸린 약들을 시작하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며칠 후에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레베트레스든 페라파네, 페노바비탈 같은 약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한 번 먹을 수 있는 서방정 제제로 약을 변경을 하거나 자기 전에 먹으면 졸린 부작용을 바로 잠이 들면서 크게 느끼지 않고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경련제 약을 일단 지훈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 약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련이 오랫동안 없었으면 줄여갈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아주 가끔 일어난다고 하신 게 진짜 뇌전증 증상이라고 한다면 약을 줄였을 때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한경련제랑 같이 먹을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네. 한경련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경련제, 특히 좀 오래된 한경련제들은 간에서 대사 기능을 조금 변경을 시켜서 다른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또는 이제 호르몬 약들, 피임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같이 먹을 때는 꼭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약에 문제가 있을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졸린 부작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약이 많으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졸린 약들이 있어요. 모든 한경련제가 다 졸리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PT에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반달곰님께서 드시는 약이 졸린 약인지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졸린 부작용이 있는 약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약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그 방법 중에 저녁에 드시거나 이렇게 자기 전에 드시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와니님처럼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뇌전증뿐만이 아니라 한경련제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에도 쓰거든요. 3차 신경통에 한경련제 처방 많이 합니다. 3차 한경련제가 1차 처방 약제예요. 카바마제핀이라는 성분이 너무 잘 듣거든요. 네,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으면 약을 좀 먼저 감량을 하거나 신경통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지럼증과 관련된 부작용이 언제 생기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약을 먹고 나서 생긴다고 주로 말씀드렸고요. 약을 시작한 지 며칠 후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약을 본인이 처음 먹었을 때 10년, 15년 전일 수도 있겠고 지금 최근에 진단하신 분들은 며칠 전이실 수도 있겠는데 약을 먹으면 바로 약의 효과를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먹어야지 약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나는데 이 색깔 안에 들어야지 효과를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러면 이 색깔보다 낮을 때는 효과도 안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 색깔보다 높을 때는 약을 많이 먹어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독성을 나타내요. 위에서는 독한 농도를 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은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약을 먹고 며칠 후에 이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약을 먹은 직후에 나타나는지 몸의 농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기 때문인 거를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렸던 그림이라서 참고를 넣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의 어떤 농도랑 관련된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이제 또 말씀드리는 부작용들은 좀 특수한 부작용인데, 또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 그 분들과 또 관련이 있는 부작용들을 이제 또 많이 여쭤보는 부작용들을 오늘은 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한 가지만 질문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부 관련이 있는데, 초6 여자아이인데 3세부터 경련을 하고 나서 뇌파상의 간질파가 있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약이랑 관계가 크게 없겠네요. 그러면 경련하지 않아 병원 안 갔다고 하시니까 이 경우는 이제 뇌전증을 잠깐 뇌전증 경련을 한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지 않아서 지금은 뇌전증 환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머리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짖는 지수가 낮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나이에 따른 진료,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발달을 보는 선생님들 진료하면서 과거에 이제 뇌파에서 간질파가 있다고 하니까 뇌파 검사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항경련제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부작용이 특히 이제 기억력과 관련한 부작용을 많이 말씀해요.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40대, 50대, 60대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걱정이 들거든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가,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40대 이상인데 항경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게 약 때문이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비슷한 나이들의 친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너도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냐? 너도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깜빡깜빡 하냐? 요즘에 뭐 전화번호를 외우진 않지만, 뭐 이름들을 깜빡하거나 연예인 이름을 잊어버리냐? 이렇다고 한다면 나이에 따른 이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한 1, 2년은 조금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부작용으로 생각을 안 한다면. 하지만 이제 한 60, 70대 분들 중에 이제 약을 드시면서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다. 치매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고령일 때는 진짜로 치매가 워낙 흔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 증상인지를 충분히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어떤 그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셨는지,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 그 요리를 하다가 이제 요리를 태웠던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치매에 대한 고려를 필요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 때문에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약제들을 특히 써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약제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감량이 가능하면 감량을 하거나 이런 대처가 맞겠고요.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뇌전증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되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조절이 잘 안 될 경우는 뇌전증을 확실하게 조절하는 게, 그때는 오히려 약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단어가 잘 안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써 있는 약제 부작용의 어떤 흔한 양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항경련제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 많이 겪는 부작용 중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께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부작용이에요. 피부 발진이 대표적인 항경련제 부작용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어떤 부작용 때문에 항경련제가 독하다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을 많이 갖게 됐었죠. 피부 발진이 생겼는데 굉장히 가렵고 몸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약을 복용한 지 며칠 후에 되게 빠르게 생긴 경우에는, 또는 약을 늘리고 나서 생긴 경우, 피부 발진이 이제 항경련제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때는 뭐 피부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빨리 상의하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약을 이제 중단하고 발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발진에 대해 쓰는 약들을 드리거나 피부과 진료를 하거나 하는 해결 방법을 바로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AI로 생성된 어떤 그냥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약재들이 피부 발진을 잘 일으키는 약재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재들은 비슷합니다. 이런 약들은 천천히 약을 증량해가는 처음에 스케줄로 시작하면 피부 발진이 조금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온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주셔서 계속 이제 질문을 했다가 제가 또 강의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정JJ님께서 이제 20년 뇌전증 병력의 가족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경질이 심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오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기분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많이 생기는 약재가 레베티라세탐이라는 약재나 페람파렌이라는 약재 이 두 가지가 조금 흔하고요. 토피라메이트 같은 약재도 가끔 기분과 관련된 또는 정서랑 관련된 부작용이 생깁니다. 신경질이 심해졌을 경우 특히나 이제 약재들 중에서는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나는 괜찮은데 보호자분이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하신 약재에 속할 경우는 조금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질 때문에 생활의 질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상의를 해서 약을 이제 감량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뭐 어쩌면 약이 부작용이라면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인 TV님께서는 이제 증상이 바로 가라앉을까? 그거는 이제 약을 먹어도 괜찮아지는 날도 있고 약을 먹어도 전조가 오래가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증상이 100% 조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경련제나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뇌전증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들을 상의를 해서 항경련제를 조금 늘릴 수 있다면 먼저 늘리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도서관님께서 이제 부작용이 사망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조금 너무나 이제 극심한 그런 어떤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시작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비네리님께서 이제 항경련제 약을 이제 9년째 가족분께서 복용하고 계신데 전조 증상이 있고 발작을 하고 다른 약을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께서 나이나 그런 거를 다 알아야지 이 용량이 몸에 이상이 없을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용량은 성인 용량으로 이제 트랩타 옥스카바제핀 150mg 하루 2번 드시는 거나 라미탈 25mg은 성인 용량으로는 굉장히 적은 용량은 맞아요. 장기 복용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화 용량으로는 너무 체중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28세라고 해주셨는데 28세 분이라고 하신다면 450mg, 300mg, 25mg 그렇게 이제 과한 용량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지럽거나 피부 두드러기나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큰 부작용이 없다면 장기 복용해서 당장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작용들 설명하기 앞서서 왜 생기는지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특히나 이제 눈에 띄고 걱정이 되는 부작용이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지럼증이나 피부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들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이게 몸의 신경세포에 있는 나트륨 채널에 작용하는 약재들이거든요. 이 약재들이 어떤 작용하는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비슷해요. 부작용은 결국은 약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머리에 들어가서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은 머리에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서 생기는 부작용이고 외부에 들어오는 약재와 같은 외부 물질이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면역세포에서 인식을 하는데 면역세포에 이 분자가
달라붙게 되고 그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부작용이고요. 그 약이 이제 특히나 이제 몸에 그 딱 달라붙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달라붙고 어떤 경우는 좀 덜 달라붙고 그래서 특이 체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 다르게 생긴다고 해요. 마치 뭐 MBTI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런 어떤 그 직업군이나 이런 게 다른 것처럼 태어난 유전자에 따라서 면역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예상도 하기 어렵고요. 이거를 그러면 다 검사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검사가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가능성이 이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네,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그 방송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특히나 그 젊으신 여성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작용일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서 입맛이 당기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적게 먹는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적게 드시는데 체중이 늦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이제 있는 약들을 드실 경우는 항경련제 복용 때문에 체중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체중을 이제 줄이기 위한 다른 조처를 한다던가 식단을 조절한다던가 그래도 안 될 때는 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청소년기에는 사실은 체중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일 수가 있겠죠. 그냥 살이 찌는 경우도 너무 흔하고 키가 크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BMI를 확인하면서 너무 과한 조절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체중이 빠지는 걸 이제 뭐 대부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심각하게 빠지거나 원치 않은 때 빠지면 그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입맛이 약 때문에 줄었거나 평소보다 비싸게 먹는데도 체중이 줄을 때는 약의 부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토피라메이트나 조니사마이드 같은 약제들이 특히나 입맛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시된 약 비만 치료제 중에 하나는 토피라메이트가 들어있어요. 항경련제인데 체중을 감소하죠. 아까 이제 3차 신경통에 항경련제 쓴다고 했는데 항경련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항경련제 복용과 관련한 이제 문제 그 부작용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보통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이게 항경련제 부작용인지 아니면 그냥 그 항경련제랑 관련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될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 또는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피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여기 이제 쓰인 어떤 수치들이 올라가거나 나트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정도로 저희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약을 변경할 이유가 되겠는데 간 수치도 어느 정도 이상 보통은 뭐 1.5배까지는 아니거나 2배까지는 아니거나 이런 경우는 굳이 약을 조절하지 않고 피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본다든지 약을 조금 감량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트륨이 떨어진 경우도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약을 일부분만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피검사만 다시 확인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본인이 겪은 건강상의 문제라도 이게 항경련제 복용과 관련된 문제인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로결석입니다. 이제 그 토피라미드나 조니사마이드 같은 약들 그 부작용이 요로결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로결석은 워낙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 요로결석이 생겼다고 전부 다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약을 드신다고 한다면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항경련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좀 건강에 특히나 이제 필수적인 기관들, 눈 같은 경우는 워낙 소중한 기관이잖아요. 이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약을 그 변경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약과 관련한 또 조절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상의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경련제는 다른 의사 선생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신경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이런 어떤 저희가 설문지를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료실 안에서 그렇게 이제 문답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를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의학도서관님께서. 네, 발작과 관련한 어떤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저도 영양제를 드시는 거를 특별히 이제 제한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밑에 그 처음에 쓰셨던 비타민 B 컴플렉스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 발작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약제 그런 영양제들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밑에 그렇지 않은 이제 어떤 증명이 안 되는 약제들은 또 밑에 써주셨는데, 그거는,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네, 뭐, 너무 고용량이 아닌 정도로 복용을 하시는 거는 뭐 크게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너무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프레가발린을 이제 저림과 관련해서, 맥님께서 복용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프레가발린도 체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가끔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75mg 하루 2번은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성인 용량이고 부작용이 체중이 늘거나 아니면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또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저림 때문에 이게 복용하면서 체중이 너무 심각하게 늘었다. 그러면 약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이 프레가발린이 75mg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25mg, 50mg짜리도 있어서 조금 한번 줄여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고 의사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훈님께서 뇌전증이 치매로 갈 수 있냐고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이제 치매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뇌전증의 일부분 치매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그런 어떤 이제 뇌에 안 좋은 영향이 쌓이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치매 환자분들이 또 뇌전증이 조금 더 일반인보다 많습니다. 그런 어떤 서로 관계는 있다. 하지만 뇌전증이 다 치매로 간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저희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강나영님께서 리보트를 먹고 어지럽고 바로 이제 부작용을 겪으셨는데, 네, 너무나 이제 명확한 약제 부작용을 그 시간 순서나 이렇게 겪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용량이 맞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트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알로 드시거나, 굉장히 그런 꼭 필요하신 분들은 4분의 1 쪽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량이 맞지 않아서 또는 이 약 자체가 강내원님한테 잘 맞지 않아서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사무실 은따님께서 이제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 가시지 않고, 방치해도, 뇌전증으로 뇌출혈 후유증도 있으셨고,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뇌전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을, 신경과 의사 선생님을 또, 전문의하거나 또는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을 꼭 뵙고,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너무 이제 많은 질문을 주셔서 되게 저도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면 대부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물을 특히나 중단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뇌전증 약물을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걱정을 하지 말고 너무 이것 때문에
이제 선입견을 갖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약이 잘 안 맞을 경우는 다른 또 좋은 약이 본인한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부작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종류마다 다르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이 대표적인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외의 문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어떤 현상을 겪으면 이게 부작용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이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한 부작용 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힘들거나 이런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부작용들, 아까 이제 굉장히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은 특히나 매우 드물고요. 최근 약들은 진짜 거의 없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작용은 이제 두 종류, 용량과 관련되거나 약을 먹고 생기거나 그 다음에 특이 체질과 관련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강의 이제 마칠 시점인데 질문이 조금 더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B님께서 항경련제뿐만 아니라 11가지 약을 먹다 보니 부작용인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토가 전조 증상인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측두엽 내전증 경우에 조금 더 흔한 어떤 현상이긴 합니다. 장염도 자주 오면 더군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 이제 내전증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고 구토가 이제 장염 때문에도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전조 증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토가 있을 때는 경련이 또 생기질 않을지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옆에서 관찰하신 분들이 봐주시기를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은영님께서 오로필 시럽 이후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뇌병변 환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약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인지 아니면 경련인지 100% 말씀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필 시럽을 복용하고 나서 이런 어떤 현상이 생겼으면 다른 약을 드시면서 그랬으면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고요. 오로필 시럽이 이제 행동을 조절하는 약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 작용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마미님께서 내전증 진단이 맞나요? 그거는 조금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걸 저한테 오셨던 분은 아니신 거죠? 네, 교수님께서 내전증 진단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약은 부작용 때문에 못 먹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들은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꼭 하셔서 다른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꼭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잔도리님께서 성기능자가 불러올 수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끔 경험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네. 가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천천히 생긴 건지 아니면 약을 시작하면서 생긴 거라면 항경련제 부작용으로 생기는 게 맞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약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기능 자체를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병원이 안 맞으면 약이 안 맞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분명히 약의 문제로 약의 문제는 아니고요. 항경련제 자체는 문제가 없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저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5가지까지 부작용이 있는 분들 많이 겪고 해서 굉장히 그러면 본인도 고통스러운데, 내전증이라는 병이 더 위험하고, 저희가 더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약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인영님께서 이제 어지러움이 가끔 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약제 중에 이제 토파메드나 케프라가 조금 이제 용량을 드시는 편이셔서 약을 먹고 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먹고 나서 심하게 오는 경우들 이제 약과 관련된 부작용 케프라를 저렇게 만약에 드셨다면 이제 약을 최근에 늘렸던
때가 있었을 텐데 약을 늘리고 나서 어지럼증이 더 많이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경련제와 관련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약제를 조금 줄이면서 다른 약제를 늘리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항경련제와 관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